지구과학. 지하, 안녕하세요. 지구부셔 3강입니다. 3강은 세 번째 단원 우주 단원 내용이고요. 우주 단원 내용이라고 하면 별에 관한 거 있죠. 별의 물리량이나 아니면 별의 진화 과정, 그리고 외계 생명계랑 외계 행성계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우주론 내용까지 지금 요 한 강의에서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 강의 노트는 아래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라져 볼게요. 뿅.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별의 특성 얘기를 할 건데, 자, 별의 특성이라고 하면 별의 물리량입니다. 우리 별의 물리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도표가 HR도죠. 자, HR도의 가로축 뭐예요? 표면온도고, HR도의 세로축 뭡니까? 광도예요. 근데 우리는 HR도 가로축을 표면온도 대신에 다른 표면온도랑 관련된 것들로 쓸 수 있고, 세로축이 광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가로축의 표면온도부터 보면 우리 표면온도 대신에 분광형 쓸 수 있죠. 분광형이 뭐냐면 별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 흡수 스펙트럼을 우리가 분류한 게 바로 분광형이죠. 그래서 분광형은 OBA, FG, KM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여러분 O형으로 갈수록 표면온도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래서 우리 HR도 가로축은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온도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표면온도의 값은 그 분광형마다 표면온도의 값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좀 특징적인 것만 볼게요. 색깔이랑 같이 볼게요. 왜냐면 또 표면 온도에 결정되는 게 별의 색이니까. 먼저 표면 온도 제일 높은 거 O형, 무슨 색? 푸른색. 자, 그 다음에 이제 A형, 무슨 색? 흰색이에요. 흰색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흰색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A형의 표면 온도를 기준값으로 1000켈빈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G형입니다. 자, G형은 얘 색깔이 노란색이죠. 노란색, 표면온도 6000켈빈 정도고요. 우리 태양이 G형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M형, 제일 표면온도 낮죠? 무슨 색? 붉은색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표면온도랑 관련된 값으로 또 색지수도 있었죠. 색지수는 우리 B-V 색지수 주로 이용하죠. 이 색지수는 표면온도 높을수록 작아요. 그래서 A형을 또 기준으로 해서 A형에서의 표면온도 아니고 색지수가 0이거든요. 그럼 A형이 0이면 A형보다 높으면 마이너스고, A형보다 표면온도 낮으면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온도 T를 대신할 수 있는 값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가지고 또 표면온도 관련된 얘기를 살짝 더 해볼게요. 여러분 플랑크 곡선 아시죠? 플랑크 곡선은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였어요. 별을 흑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런 플랑크 곡선 같은 걸로 별의 표면 온도를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빈의 변이 법칙은 뭡니까? 플랑크 곡선의 형태를 보면 그 중에 복사 에너지 제일 셀 때의 파장을 뭐라고 해? 람다맥스라고 하죠.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 이 람다맥스는 표면 온도와 반비례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슈테판 볼츠만 법칙 뭔지 기억납니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흑체의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나오는 에너지는 누가 결정? 표면 온도가 결정한다.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이다. 요거였고요. 그럼 별의 광도는 단위 시간당 별의 전체 면적에서 방출되는, 별의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광도 L이라고 쓰죠. L은 어떻게 돼요? 그치? 별의 표면적 4파이 R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수 제외하고 광도는 반지름 R제곱 곱하기 표면온도 T의 4제곱 요거에 비례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별의 물리량 문제들을 보면 보통 어떤 별들의 물리량 값이 주어지고 비례식 이용해서 비교하는 식으로 보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요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별의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광도 개념 설명할 때 거리 얘기도 나오는데 별의 거리는 이렇게 구하죠.
스몰 m 겉보기 마이너스 라지 m 절대 등급은 5 로그 d d가 뭔데 별까지의 거리를 파색 단위로 나타낸 거 마이너스 5 요게 이제 별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공식이 몇 가지 없어요. 꼭 알아놔야 되는 건 요거랑 요거 너무 중요한 공식. 자 다시 HR 또 넘어가서 이제 세로축. 세로축은 뭐라고요? 광도라고. 광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요. 지금 광도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가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절대 등급은 낮다. 광도 대신에 세로축 절대 등급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HR도의 별을 점 찍어 봤더니 총 4개의 종류의 별이 나왔었죠. 먼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거 전체 별의 90% 이상인 주계열성이죠. 이렇게나 주계열성이 많은 이유는 별의 일생에서 주계열성 단계인 기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고요. 주계열성에선 중요한 게 주계열성에서 물리량들의 어떤 관계인 거죠.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HR도에서 왼쪽이니까 표면 온도 높고 HR도에서 위쪽이니까 광도 높다. 요거는 예상할 수 있지만 다른 값들도 왼쪽 위로 갈수록 광도와 표면 온도뿐만 아니라 질량도 반지름도 커지게 됩니다. 다만 반대인 게 하나 있어요. 뭐다? 수명이다. 왜냐면 별은 질량이 클수록 빨리 죽게 되니까 그런 거죠. 질량이 클수록 진화를 빠르게 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성, 초거성을 볼게요. 자, HR도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위로 간다는 건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광도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R제곱은 이렇게 바꾸면 T의 4제곱분의 광도잖아요. 근데 표면 온도 낮고 광도가 커지니까 R값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HR도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크구나. 반대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 쪼그라드는 거니까 뭐가 커진다? 빽빽한 밀도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성이란 건 반지름이 큰 좀 거대한 별, 자이언트 스타고요. 초거성은 슈퍼 자이언트 스타. 얘는 거성보다 더 크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 보면 백색 외성 있죠? 백색 외성은 쪼그라들었고요. 얘는 이제 반지름이 작고 밀도가 큰 빽빽한 왜소한 별입니다. 그래서 백색, 흰색이란 것 자체가 표면온도 높다는 뜻인 거고 외성, 왜소한, 난쟁이 별이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HR도로 별의 물리량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공식들 기억해 놔야 되죠. 자, 이제 우리 별의 진화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별의 진화 얘기를 하기 전에 별의 에너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별의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진화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별의 에너지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별의 에너지원은 2개입니다. 중력수축 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 중력수축 에너지는 별이 애기일 때, 즉 원시별일 때 에너지원이고요. 핵융합 에너지는 그 이후의 에너지원이죠. 중력수축 에너지란 건 말 그대로 별이 중력에 의해서 쪼그라들게 되고 그 쪼그라드는 건 어찌 보면 위치 에너지의 감소로 볼 수 있죠. 중심 쪽으로 떨어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다른 형태의 운동이나 복사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시별, 아기 단계에서 중력수축 에너지로 온도를 키우다가 특정 온도를 넘으면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이란 건 뭐예요? 질량이 작은 원소들끼리 모여가지고 질량이 큰 원소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질량이 작은 원소의 이름을 따서 무슨 핵융합 반응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죠.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모여서 1개의 헬륨이 되는 거고요. 이때 여러분 4개의 수소랑 1개의 헬륨 중에 누구의 질량이 더 크다? 수소 4개의 질량이 더 커요. 그럼 이 과정에서 질량의 결손이 생긴 거죠. 그 결손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런 거 생각이 나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수소들 플러스를 띠고 있는데 그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밀어내려는 청력을 이겨내고 결합하려면 어느 정도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반응 온도라고 하죠. 수소 핵융합 반응의 반응 온도 1000만 켈빈.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은 사실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되셨죠? 우리 PP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P라는 게 양성자예요. 근데 양성자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수소 아닙니까? 그래서 좀 복잡한 그림 여러분 참고서 보면 있을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6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을 만들고 2개의 수소가 튕겨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CNO 순환 반응은 여기 C 탄소, N 질소, 산소 얘네가 촉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건 주계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있을 때 그 주계열성은 수소핵융합 반응을 PP 반응의 형태로도 하고 CNO 순환 반응의 형태로도 해요. 근데 다만 그 주계열성의 질량에 따라 어떤 반응을 더 우세하게 하는지는 달라지거든요. 오른쪽 아래 요 그래프를 볼게요. 우리 가로축의 중심 온도가 18 곱하기 10의 6제곱이래요. 1800만 켈빈이죠. 그거 기준으로 1800만 켈빈보다 낮으면 쓰자. 1800만 켈빈보다 낮으면 PP 반응, CNO 순환 반응 모두 일어나지만 PP가 더 우세. 물론 뭐 아주 온도가 낮으면 지금 CNO 순환 반응은 표현이 안 되어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1800만 켈빈보다 높으면 PP보다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더라.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건 뭐야? 요거는 우리 태양인 거죠. 태양 같은 경우는 PP 반응이 더 우세하다. 그리고 별의 이 온도는 결국에 별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질량 기준으로 하면 태양 질량의 한 1.5배 정도가 돼요. 그것보다 작다, 크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헬륨이 또 뭉치는 거예요. 3개의 헬륨이 모여서 1개의 탄소, 좀 더 무거운 애가 되죠. 역시 질량 결손이 있고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 만들고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죠. 1억 켈빈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별이 1억 켈빈까지 도달하나요? 어느 원소 핵융합 반응까지 하는지는 사실 별의 질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 반응의 일단 순서를 보면 수소, 헬륨, 탄소, 뭐 탄소들이 또 뭐 산소, 뭐 그 이외에 땡땡땡 만들어서 뭐 나중에 뭐 규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철까지 만들게 돼요.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철로 갈수록 지금 이 원소들의 질량이 커지고 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반응 온도도 높아지고요. 그 모든 별이 다 철까지 만드는 건 아니다. 그거는 별의 질량에 따라 결정이 되더라.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제 왼쪽에 보면 별의 내부 구조를 표현해 놨는데 요거는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예요. 별이란 거 이제 중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외곽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이 대류, 복사의 방법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같은 주계열성이더라도 그 주계열성 질량에 따라 대류와 복사의 그 방법의 분포가 좀 달라요. 자, 왼쪽 태양 질량이 2배보다 작을 때 사실 요 기준이 중요하진 않아요. 요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질량이 태양 정도일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는 바깥쪽에서 대류하고 안쪽에서 복사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 질량이 2배보다 클 때, 즉 태양보다 클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깥쪽이 복사고 안쪽이 대류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태양은 지금 왼쪽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태양의 그 외곽부 표면 쪽에서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태양 표면에 쌀알문이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태양 정도 질량일 때 대류 복사에 배치면서 이때는 PP 반응이 우세해요. 그리고 오른쪽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클 때 이때는 복사 안쪽에 대류의 그 분포로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이때는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별의 진화 얘기를 할 준비가 됐어요. 별도 우리 인간처럼 태어났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죽게 되거든요. 근데 별의 그 인생에서 별이 진화하는 단계가 있어요. 뭐 인간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뭐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뭐 이렇게 진화를 하듯이 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먼저 별이 태어날 때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별은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별을 만드는 재료는 뭘까요? 별을 만드는 재료는 우주에 있는 어떤 먼지나 티끌이거든요. 근데 우주에 있는 먼지, 티끌, 가스들이 모여있는, 유독 많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걸 우리 구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는 성운이라고 해요. 성운. 근데 모든 성운에서 다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온도는 낮고
밀도는 높은, 즉 저온 고밀도의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별의 탄생은 저온 고밀도의 성운에서 만들어지고 그 성운이 자체 중력에 의해서 중력 수축을 해요. 이렇게 좀 뭔가 뭉쳐진다? 아래쪽으로 이제 쪼그라든다, 수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중력 수축 과정에서 얘가 아까 말했던 중력 수축 에너지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중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는 원시별이라고 불러요. 원시별. 자, 원시별 단계에서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의 에너지고요. 이 원시별도 계속해서 수축을 합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높아지다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일부는 1000만 켈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0만 켈빈에 도달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도달하면 우리는 그때부터를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주계열성. 이게 이제 별의 아기 때의 모습인 거고 주계열성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별이다 라고 봐주는 거죠. 왜냐면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별의 죽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사이 과정은 아래에서 보도록 하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별은 어떻게 죽을까요? 여러분 이제 한 번씩 개념 공부했을 테니까 거성 단계 알죠? 주계열 다음에 거성이거든요. 그 거성 단계에서 별이 부피가 커져요. 그 이후에 별은 좀 불안정해집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별이 불안정해지면서 별의 중심부는 계속해서 수축을 하고요. 별의 이제 외곽부, 바깥 부분은 수축, 팽창을 반복해요. 마치 우리가 심장 박동 쿵쾅 하듯이 이렇게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별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의 모습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져요. 모두 같은 모습으로 죽는 게 아니고 질량에 따라 죽을 때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더 봅시다. 여러분, 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은 진화를 빨리 할까 느리게 할까? 빨리 하죠. 아까 전 그 주계열성에서 질량 클수록 수명 낮다. 여기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의 질량이 클수록 진화 어떻게 해요? 진화 속도가 빠르니까 진화를 빨리 해서 수명은 짧아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고 이제 우리는 나눠서 볼 거예요.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태양과 비슷할 때 그리고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클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볼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선생님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 요 내부 구조 그림도 열심히 그렸거든요. 선생님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토샵 같은 건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렸냐면 파워포인트 있죠. 파워포인트의 도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할 때 별은 주계열성 단계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앞에 뭐 성운에서 원시별은 모두 공통적이니까 주계열성일 때의 모습은 이래요.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엔 아직 핵융합 반응 안 하는 수소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리고 주계열성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게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별의 부피가 일정해요. 별이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안쪽을 향하는 그리고 이렇게 왜 이러죠? 바깥쪽을 향하는 두 힘의 크기가 똑같아요. 즉, 별 내부에서의 압력과 중력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거 우리 5글자로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죠. 정력학 평형 상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 중심에는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이 생기겠죠. 선생님, 그럼 중심에 있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합니까? 중심에 있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려면 1억 켈빈에 도달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그렇게까지 되기 위한 과정을 볼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볼 건데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적색거성 단계 그 기간 동안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중심에 있는 헬륨 핵이 수축해요. 파란색 화살표 보이죠? 파란색 화살표가 1번이에요.
중심부에 있는 헬륨액이 수축한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수축으로 인해 중력 수축으로 인해 뭔가 또 에너지가 공급이 될 테고 그 에너지가 요 헬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수소로 가가지고 이제 중심 핵이 아니고 이 중심 헬륨액을 둘러싸고 있는 수소 껍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 요게 이제 두 번째예요. 수소 껍질에 핵융합 반응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때 또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 에너지에 의해 별의 외곽부, 바깥쪽은 팽창하게 돼요. 요게 세 번째예요. 빨간색 화살표가. 그러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이제 엄청나게 더 높아진 거예요. 어느 정도냐? 1억 켈빈까지 높아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심부에서 헬륨도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헬륨이 탄소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중심에서 탄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니까 이제 중심액은 탄소가 되겠죠. 그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선생님 요 1, 2, 3, 4 설명한 과정 그림으로 꼭 이해해 두시고요.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의 결과로 탄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서는 헬륨이 탄소로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 중심액을 둘러싼 껍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헬륨 껍질이 연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서는 뭐예요? 그 바깥쪽에서는 다른 색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수소가 헬륨으로 또 껍질에서.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바깥쪽에서는 그냥 수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지? 양궁 그 판 같은데 이렇게. 이게 이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거성 단계에서의 내부 구조인 거예요. 선생님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제 탄소도 핵융합 반응을 하겠네요. 근데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탄소는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이에요. 탄소는 그냥 핵융합 반응 안 하고 그대로 여기 핵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별이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좀 늙어가지고 이제 맥동병광성. 그러니까 얘가 팽창 수축을 반복하는 맥동병광성에서 병광, 밝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별이 죽을 때는 별의 질량과 관계없이 별의 죽을 때의 경향성은 이래요. 별의 그 바깥, 외곽부는 호로록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고 별의 중심부는 더 수축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밀도가 높아지게 돼요. 근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외곽부는 행성상 성운이고 중심부는 백색 외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시험지는 흑백이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고 이게 뭐냐 물어볼 리는 거의 없겠지만 그냥 공부하다가 여러분 지쳤을 테니까 좀 이런 거 보고 힐링하라고 행성상 성운 구경시켜 주려고 넣었어요. 요게 이제 행성상 성운이거든요. 확 하고 외부로 이제 퍼지고 있는 거고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 조그만 하얀색 동그라미 있죠? 요게 이제 중심부 백색 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크다면 어떨지도 한번 봅시다. 역시 시작은 주계열성이고요. 주계열성일 때 모습은 위에서 봤을 때랑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거성 단계를 이번에 적색 거성이 아니고 초거성이거든요.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광도가 더 거대한 초거성이에요. 초거성 같은 경우는 헬륨 핵융합 반응의 끝이 아니고 더 무거운 원소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바깥쪽에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쭉 있고 가운데에 이제 철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경향성만 봐주시면 돼요. 지금 바깥에 더 안쪽으로 갈수록 원소들의 질량이 어떻게 돼요? 질량이 커지더라. 요걸 마치 원소들이 겹겹이 있는 양파 같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실제 과학용어로 양파 껍질 구조라고 해요. 양파 껍질 구조. 초고성은 양파 껍질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심부에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제일 무거운 원소인 철이 있구나. 선생님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분명히 있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초거성 이후에 이제 별이 또 죽을 때가 돼가지고 바깥쪽에서는 혹 하고 뭔가 외곽부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지게 되죠. 그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고요.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의 어떤 잔해 모습도 선생님이 나사에서 사진을 퍼와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굉장히 좀 아름다우면서도 신기하다, 경이롭다 이런 기분이 들죠.
자, 그리고 이제 외곽부는 초신화 폭발하고 중심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중심부의 밀도 높은 그 별의 최후의 모습이 또 다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별의 전체 질량 말고 별의 핵의 질량 있죠.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보다 크고 3배보다 작을 때 이때는 중성자 별로 생을 마감하고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보다 클 때 이때는 우리가 블랙홀의 형태, 블랙홀 아시죠? 너무 이제 질량이 커가지고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이거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블랙홀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홀도 별이 죽을 때 마지막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별의 물리량 그리고 별의 일생, 진화 과정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외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계 행성계를 먼저 탐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계 행성에 어쩌면 살고 있을 수도 있는 외계 생명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외계 행성계를 탐사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먼저 첫 번째는 도플러효과. 도플러효과는 요거지. 자, 요거 해석하면서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외계 행성계입니다. 여기 노란색이 별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성이 별 주변을 돌고 별은 중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히 본다면 별과 행성은 서로의 공통 질량 중심을 상호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관측자,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게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의 눈이다 라고 볼게요. 요런 시선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요게 사실 우리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왼쪽 그림으로 또 바로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먼저 세로축이 시선 속도인데 시선 속도라는 거는 부호를 가지고 우리 관측자로부터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를 나타내거든요. 시선 속도가 플러스다. 그럼 관측자로부터 멀어진다. 후퇴를 의미하고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다. 관측자로부터 가까워진다. 접근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선 속도 자료는 별 건가요? 행성 건가요? 우린 이 시선 속도를 결국에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그 선의 파장 변화를 가지고 알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별을 가지고 알아낸 겁니다. 별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줄에 요건 지금 별의 스펙트럼 자료를 해석해서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내는 건 별이니까 행성에서 빛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A라는 거는 시선 속도 마이너스 값이 제일 클 때, 즉 가장 이제 접근이 뚜렷할 때고 누가 접근하는 거냐면 별이 접근하는 거예요. B 같은 경우는 별이 후퇴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별과 행성 모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별이 후퇴하고 행성은 접근해요. 이 A, B 중에 뭡니까? 이거 B예요. B 순간의 별은 여기에, B 순간의 행성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A는 어떻게 그래요? A는 별이 접근한다면서 별이 접근하려면 별은 여기에 있고 행성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둘은 항상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별은 이렇게 접근하고 행성은 후퇴하고 이게 지금 A의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에서 어떤 상황일 때 별은 접근인지 후퇴인지 또 그것과 반대로 행성은 접근인지 후퇴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A일 때는 지금 어떤 거야? 별은 접근하고 행성은 후퇴한다 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그리고 도플러 효과라는 건 관측자가 지금 이런 시선 방향으로 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행성의 공전 궤도 면이 관측자가 보는 방향이 이런데 얘가 이런 식으로 공전 궤도가 있어요.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가 수직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무리 돌아도 시선 방향으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관측자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수직일 땐 이용할 수 없어요. 사실 제일 뚜렷하게 보려면 평행할 때겠죠. 나머지 기울어져도 도플러 효과가 있긴 하지만 수직할 때는 도플러 효과가 없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행성의 질량이 어떨수록 도플러 효과 뚜렷합니까?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뚜렷하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 질문해 볼게요. 이번엔 별이 여기 있어. 요게 별이고 그 다음에 행성이 여기 있어요. 요게 행성이에요.
지금 그린 순간 있죠? 이 순간. 이때는 도플러 효과가 후퇴일까요? 접근일까요? 그러니까 적색 편이일까요? 청색 편이일까요? 이때는 도플러 효과 없는 거예요. 이때는 시선 속도의 값이 0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때가 뭐냐면 이때는 식현상이 일어난 순간이죠. 왜냐면 지금 별 앞을 행성이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실제로는 별이 행성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크기 자체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식현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식현상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별이 있고요. 행성이 별 앞을 지나면서 지금 뭐 이런 순간에는 행성이 아직 별을 안 가리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순간 이후로부터 점점점 별을 가려요. 그러니까 별의 밝기가 이렇게 감소하죠. 이렇게 감소하죠. 그러다가 이 순간부터는 행성의 면적이 온전히 다 별을 가리는 데 사용이 돼요. 언제까지? 여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최소 밝기로 또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이후로 행성이 별에 빠져나오면서 다시 밝기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밝기 또 원래 밝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식현상이죠. 이 식이라는 게 잡아먹는다. 별을 행성이 가린다. 그래서 별의 밝기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있으면 아, 요 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구나 해석하는 거죠. 자, 역시 식현상도 관측자가 보는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정 궤도면이 어떨 때 이용할 수 없어요? 맞아요. 수직일 때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럼 선생님 식현상은 어떤 조건일 때 더 뚜렷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더 뚜렷할까요? 행성이 별을 많이 가릴 때, 즉 행성의 면적이 클 때, 즉 행성의 반지름이 클 때죠.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더 쉽다. 식현상이 뚜렷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질문. 요 밝기 감소 정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별의 반지름에 비례하겠죠. 아닙니다. 반지름 제곱에 비례해요. 왜냐하면 면적 자체가 우리가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기 나올 수 있어요.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됐다. 그럼 이 밝기 감소 정도는 몇 배가 되는가? 4배가 됩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도플러 효과와 식현상 봤고요. 도플러 효과와 식현상에서 이런 그래프 나오면 우리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상황에서 도플러 효과랑 식현상 둘이 동시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볼게요. 자, 이것도 그림 봅시다. 자, 이거는 별이 2개 필요해요. 지금 지구라는 관측자가 있고요. 그 지구에서 봤을 때 가까운 별이 있고 먼 별이 있어요. 먼 별을 배경별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가까운 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입니다. 지금 가까운 별이 여기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사진 속에 있는 이 순간처럼 이 2개의 별이 같은 시선 방향상에 놓일 때 지금 이 관측자가 보는 밝기는 최대로 밝겠죠. 앞별과 뒷별의 밝기가 더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면 이때가 지금 그림 속의 순간인 거고 이 앞쪽 별, 노란색 별이 다가오면서 점점 밝기 증가하다가 최대 찍고 다시 멀어지면서 밝기 감소해요. 그런데 이 앞쪽 별이 행성을 거느리지 않아도 이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쪽 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림처럼 파란색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면 우리 밝기 그래프에서 요런 게 생기는 거예요. 피크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해 줄까? 요런 어떤 불규칙적인 피크 있죠. 요게 뭐냐? 행성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래프에서 요런 게 보이면 아, 앞에 있는 별이 행성 있나 보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아까 도플러 효과 식현상과는 다르게 시선 방향과 공정 궤도면이 수직일 때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 있는 2개의 방법은 좀 질량이 큰 행성을 찾기에 적합한 방법인데 얘는 지구처럼 우리 지구가 이렇게 우주 전체상으로 봤을 땐 막 질량이 큰 행성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구처럼 질량이 좀 작은 행성을 발견할 때도 유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사는 게 지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구 정도 돼야 생명체가 살기 적합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랑 질량이 비슷한 애를 더 찾고 싶은 거예요. 행성 중에. 거기에 이제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더 크니까. 근데 다만 단점은 아까 전 이 도플러 효과랑 식현상은
행성이 별을 이제 공전하면서 되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주기적이진 않죠. 이 앞에 있는 별이 배경별 앞을 지나갔다가 다시 여기로 오는 게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기적인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외계 행성계 탐사하는 요 세 가지 방법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계 생명체 얘기를 해볼게요. 요건 좀 이제 가볍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외계 생명체라는 게 외계인이죠. 근데 우리가 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구역을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해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그 중심별로부터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돼요.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지금 가로축인데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너무 이제 뜨거우니까 증발돼서 물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면 너무 추우니까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해야 한다. 근데 그 적당한 거리가 그 중심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이 중심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뭐라고? 주계열성. 그리고 지금 세로축이 주계열성의 질량이에요.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질량이 위로 갈수록 커지면 모두 커져요. 표면 온도도 커지게 되는 거죠. 뭐 표면 온도뿐만 아니라 광도도 커지고 그 다음에 반지름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의 값은 또 다른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주계열성 자체의 그 온도가 혹은 뭐 광도가 클수록 좀 더 먼 거리에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작을수록 가까운 곳에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건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에서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고 그 생명 가능 지대 자체의 폭 있죠. 이 폭은 어떻게 될까? 넓어져요. 선생님, 근데 제가 어떤 그림 보니까 폭 아예 똑같이 나왔던데요? 그건 여러분 가로축을 보세요. 지금 가로축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요게 1인데 그 다음에는 요만큼이 1에서 10까지래요.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우리가 절대적인 간격으로 본다면 지금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지금 중심별의 질량이 1일 때 우리가 1에 해당하는 값을 태양 질량으로 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태양이거든요. 태양선. 그럼 태양이 거느리고 있는 행성들을 보면 그 행성들이 지금 수금, 지화, 목, 토, 전, 해 있는 거고요. 이 중에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거 누가 유일합니까? 지구가 유일해요. 지구가 유일하니까 우리 지구에만 물이 있는 거죠. 수성, 금성 같은 경우는 너무 뜨겁고 목성부터는 너무 춥게 되는 거야. 목성이 아니고 화성부터는 너무 춥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태양에 있는 행성 말고 그냥 일반적인 모든 천체 중에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것도 역시 지구가 유일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뭐가 또 있냐면 지구 주변을 도는 지구의 친구 달이 있어요. 달 역시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거든요.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어서 거리는 적당하지만 이 워낙 이제 질량이 작으니까 중력이 작아서 대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것도 부수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 가능 지대 안에 행성이 있다고 하면 모두 뭐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조건도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적당한 대기도 있고요. 그리고 대기뿐만 아니라 뭐 자기장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 주변에 달이라는 위성이 있는 것도 생명체가 사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이런 어떤 부수적인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의 중심별은 태양이죠. 이렇게 뭐 어떤 행성이든 자기의 중심별이 있을 텐데 그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해야 돼요.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너무 크면 중심별의 수명이 짧아요.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시간이 부족해요. 이번에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작을 때는 행성의 자전 주기가 어떻게 될까? 여기 만약에 생명 가능 지대 안에 행성이 있어요. 근데 중심별과 이 행성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중심별의 기조력이 커요. 사실 여기서 기조력을 정확히 이해하긴 어려울 텐데 그냥
중심별이 행성을 당기는 힘? 이 정도로 알아두세요. 즉, 이 기조력이라는 힘 때문에 행성은 스스로 도는 자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자전 주기가 점차 길어지는 거고, 행성의 자전 주기란 게 곧 행성에서 하루의 길이니까 하루가 길어지면 생명체가 살기 힘들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시간 단위로 생각했을 때 뭐 100년이 하루다?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전 주기가 길어지다 보면 이런 순간도 있어요.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은 순간. 이런 거 우리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죠. 요거 역시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요 정도 이제 생명 가능 지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이제 세 번째 큰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입니다. 먼저 처음에 은하의 종류를 볼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 은하를 가시광선으로 관측을 해가지고 그 은하들을 모양에 따라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왼쪽에 보면 타원 은하가 있습니다. 타원 은하는 기호로 2라고 쓰고요. 그 2 뒤에 0부터 7까지 숫자를 붙여요. 자,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타원은 납작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원 은하에는 젊은 별이 많아요, 늙은 별이 많아요? 타원 은하엔 늙은 별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나선 은하 있죠. 나선파를 가지고 있는 은하인데, 나선 은하는 다시 이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 S,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나선 은하에는 젊은 별이 많을까요, 늙은 별이 많을까요? 여기는 젊은 별도 있고 늙은 별도 있어요. 젊은 별은 보통 어디에 있냐면 지금 오른쪽에 우리가 나선 은하를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이 나와 있거든요. 요건 사실 우리 은하를 그려놓은 건데, 왜냐면 우리 은하도 이런 막대 나선 은하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은하 있을 때 우리 은하의 중심, 중앙팽대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원반, 이 원반상에 나선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반 기준으로 위아래 공간을 헤일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우리 중앙팽대부와 위아래 헤일로에는 늙은 별들이 있고요. 젊은 별들이 요 원반, 특히나 원반상 나선팔에 있어요. 근데 나선팔에 젊은 별이 많다라는 건 지금 태어나고 있는 별도 많다는 거거든요. 태어나는 별이 있다는 건 별을 만드는 재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간 물질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에 따라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 모양에 어떤 규칙성이 없어요. 불규칙 은하, 우리 IRR이라고 하죠. 불규칙 은하는 젊은 별, 그리고 성간 물질이 함께 있습니다. 됐죠? 자, 요 정도 이제 허블의 은하 분류는 어렵지 않고요. 좀 부수적으로 충돌 은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은하들이 거리가 가까우면 그 은하와 은하 사이 인력에 의해서 두 개가 쾅 충돌해서 병합, 합쳐져서 좀 더 큰 은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린 그때 별들은 충돌하지 않아요. 은하 내부에 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별들은 은하가 충돌하더라도 별끼리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왜냐면 우리 별과 별 사이에도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별과 별 사이 공간, 그 거리가 별 하나의 크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별들끼리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별의 크기보다 별들 사이의 거리가 크기 때문에 별들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은하가 충돌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충돌 과정에 의해서 성간 물질들이 더 이제 밀도 높게 모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별의 탄생이 촉진된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허블의 은하 분류를 봤는데, 요건 이제 가시광선으로 은하를 봤을 때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한 거고, 허블의 은하 분류와는 또 별개로 조금 특이한 은하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특이 은하라고 하는데, 특이 은하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특이 은하 세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요 세 가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에너지가 높다. 고에너지다 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이 특이 은하 중심부엔 아마도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중심부에 뭐가?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된다. 요게 이제 공통점이고요. 그러면 우리 셋으로 나눠가지고 이 각각의 특징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전파은하고, 이 전파은하는 강한 어떤 전파를 방출한다라는 뭐 당연한 특징이 있겠죠. 그때 우리 전파은하의 모양을 좀 주목을 해볼 건데, 전파은하를 전파 영역에서 보면 이렇게
R형 아니면 뼈다귀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중심부에서 뭔가 이렇게 좁고 강한 어떤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좁은 부분, 요거를 Z라고 하고요. 요 볼록한 부분을 요거를 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파은하는 Z와 로브 용어를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포트 은하. 자, 세이포트 은하는 특별히 중심부 있죠. 중심부가 특별하게 더 밝고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해요. 빠르게 회전한다면 우리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즉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에서 방출선이 더 파장이 짧은 쪽, 그리고 파장이 더 긴 쪽으로 이제 좀 광범위하게 넓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방출선이 나타난다라는 게 세이포트 은하의 제일 큰 특징이죠. 그리고 세이포트 은하는 얘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대부분 나선 은하에 해당하더라. 세이포트 은하는 넓은 방출선, 나선 은하,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런 그림이 나오면 세이포트 은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퀘이사예요. 여러분, 퀘이사라는 단어 자체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사진도 별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별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인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별처럼 보입니까? 왜냐면 너무 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퀘이사는 특징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 적색 편이, 그러니까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증가하는 정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적색 편이가 크다는 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후퇴 속도도 크다는 거고요. 후퇴 속도가 크다는 건 이따가 허블 법칙에서 하겠지만 거리가 멀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거리가 멀수록 이제 과거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초기에 형성이 된 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특이 은하 봤고요. 방금까지 했던 은하의 종류나 특이 은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어려워하는 게 뭐냐? 바로 이 허블 법칙과 우주론, 남은 내용들인데, 남은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일단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우주론이 정립되는 과정을 지금 왼쪽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서 선생님이 올해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좀 주목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 자료들을 해석하면서 좀 개념에 살을 붙여 나갈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왼쪽부터 볼게요. 자, 먼저 아까 허블이 외부 은하를 모양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했는데, 허블이 외부 은하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밖에도 은하가 있다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규모를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도 관측을 했는데, 우리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편이가 나타나더라? 맞아요. 적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 즉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진다, 후퇴한다 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런데 외부 은하의 적색 편이, 그리고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이제 여러 외부 은하에서 구해보고 우리가 경향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뭔가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냐면,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커요. 즉 후퇴 속도가 큽니다. 근데 이거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이거든요. 선생님이 항상 요거 설명할 때 빵 반죽이 이제 구워지면서 팽창하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뭐 그것까지 그리진 않을게요. 어쨌건 거리에 따라 후퇴 속도가 크다는 건 우주가 팽창한다는 의미예요.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 공식을 본다면, 일단은 후퇴 속도 구하는 공식, 후퇴 속도 V라고 쓸게요. V는 람다 제로, 원래 파장분의 델타 람다, 파장의 변화 곱하기 C, 빛의 속도입니다. 중요하죠?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를 공식으로 만든 거, 그걸 허블 법칙이라고 하죠. 자, 허블 법칙은 V는 후퇴 속도는 HR이에요. R이란 게 거리고요. H가 뭐냐면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V와 R이 비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H라는 상수가 중요해요. 이 H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맞아요. 이 H가 바로 허블 상수죠. 여러분, 허블 상수의 값은 뭐 대략 70km/s/메가파섹인데, 요거는 이제 어느 시기냐, 누가 관측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문제에도 몇으로 나올지는 몰라요. 뭐 대략 요 정도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단위거든요. 단위가 km/s/메가파섹이에요. 요 단위의 의미 알아야 돼요.
이 단위의 의미가 뭐냐? 우리로부터 1메가파섹 떨어진 은하는 70km/s로 멀어진다. 그럼 2메가파섹 떨어진 은하는 140km/s로 멀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 자, 그러면 우리 은하가 팽창하는 건 알았는데, 그럼 우리 팽창하는 은하의 중심은 어딥니까? 우리 태양계가 중심입니까? 아니죠.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허블 법칙에서는 우주가 등속, 같은 속도로 팽창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등속 팽창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좀 간단하게 구해 볼게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제일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건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거겠죠.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허블 법칙 V는 HR을 좀 변형을 시키면 V에다가 빛의 속도 C를 대입해서 C는 HR이에요. 그쵸? 자, 요거를 변형시키면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주의 나이는 거, 속, 시니까 속도분의 거리거든요. 그럼 속도 C분의 거리 R이고요. 요게 곧 뭐예요? H분의 1, 허블 상수의 역수더라. 그럼 우주의 크기는요? 우주의 크기는 요 R 값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크기, 라지 R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요 값은 뭐예요? 요 값은 H분의 C더라. 요렇게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알았어요. 우주는 팽창하더라. 그런데 이제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팽창하느냐 말하는 방식이 있죠.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있는데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증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럼 빅뱅 우주론이 뭔지부터 볼게요. 빅뱅 혹은 뭐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하는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질량이 일정해요. 새로운 거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진다. 밀도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근거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맞아. 3대 1로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가정했을 때의 예측과 실제의 관측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빅뱅 우주론도 한계점은 있습니다. 얘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 우주가 너무 평탄해. 어떻게 이렇게 공률 없이 평탄할 수 있을까? 요걸 우리가 평탄성 문제라고 부르는 거죠. 평탄성 문제. 자, 그 다음에 무슨 문제? 지평선 문제가 있어요. 이 끝과 끝에 있는 두 곳은 지평선 끝과 끝은 분명히 얘네는 물질 교환을 할 수 없는 거리인데 어떻게 얘네에서 뭔가 똑같은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균일하게 될까?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자기올곡 문제죠. 이론적인 자기올곡이란 게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 존재하지 않더라. 이런 문제들을 누가 해결을 했어요? 급팽창, 또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해결을 했죠. 빅뱅 우주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빅뱅 우주론을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우주 초반에 급팽창, 아주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걸 추가를 해가지고 보충을 한 거죠. 요거를 도입을 하면 이 한계점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뭐 우주의 이제 역사에 관해서 좀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그 팽창을 할 때 그 팽창 속도가 감속 팽창일까 가속 팽창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일단은 우주가 감속 팽창할 거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구성 성분 아시나요? 구성 성분? 구성 성분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우주에는 암흑 물질이 있고 보통 물질이 있어요. 선생님, 암흑 에너지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암흑 에너지가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얘네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고 얘네 두 개는 모두 다 물질이기 때문에 이 둘에 의한 인력 있죠. 뭔가 이제 끌어당기려는 인력에 의해서 우주의 팽창은 감속, 팽창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우리가 어떤 거에 관측제를 해석해 본 결과 우주는 감속이 아니고 오히려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구의 자료로 해석한 거예요? 원의 영 초신성이죠.
원A형 초신성의 관측자료를 해석한 결과 우주가 오히려 가속 팽창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가속 팽창 그럼 어떻게 설명해? 얘네들은 오히려 가속 팽창을 방해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래서 가속 팽창을 이제 만드는 우주의 구성 성분으로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암흑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현재는 우주는 암흑 에너지가 68%, 뭐 거의 많은 비율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암흑 물질이 26%, 보통 물질이 4.9% 정도입니다. 이 정확한 소수점까지 숫자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순위 정도는, 대략적인 숫자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 구성의 비율이 과거부터 계속 똑같았던 건 아니고 변화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암흑에너지라는 애는 방금 말했듯이 가속 팽창을 시키는 구성 성분이고요. 암흑물질 같은 경우는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그렇지.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암흑물질을 확인하거나 혹은 그렇죠.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회전 속도를 관측해가지고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런 단어만 봐도 뭔가 요거에 해당하는 그림들이 떠올라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개념이고요. 좀 살을 붙여볼게요. 요게 이제 올해 수능 특강에 나왔던 그림들인데 선생님 몇 가지를 뽑아왔거든요. 먼저 우리 왼쪽 위에 있는 요거부터 봅시다. 우주의 역사를 정리를 해보려고요. 자, 우리가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빅뱅이라는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우주가 훅 하고 만들어졌고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을 합니다. 즉 급팽창을 하게 돼요. 이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종료가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양성자라는 게 곧 수소의 원자핵이죠. 그리고 중성자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주의 나이가 빅뱅 이후에 3분 정도 지났을 때, 여기다가 쓸게요. 3분 정도 지났을 때 양성자 2개랑 그리고 중성자 2개가 결합돼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있는 재료는 지금 뭐냐면 양성자라는 수소 원자핵이 있고요. 그리고 헬륨 원자핵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되면 그때부터가 원자 아닙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핵에도 전자가, 헬륨 원자핵에도 전자가 결합되면서 이제 드디어 뭐가 만들어져요?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원자가 만들어졌을 당시가 이제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거든요. 여러분 아까 빅뱅 우주론에서 봤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폭발 이후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차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 38만 년 정도가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한 3000켈빈 정도가 돼요. 됐죠?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일어난 사건이 요거죠.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원자가 만들어지긴 전에는 플러스 양성자랑 마이너스 전자랑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꼬불꼬불 있는 이 화살표가 바로 빛이거든요. 얘네가 서로 엉켜 있어요. 입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빛이 입자 속에 엉켜가지고 쫙 하고 진행할 수 없는 좀 어두운 불투명한 우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보시면 지금 양성자의 전자가 너무 두껍네. 양성자의 전자가 이렇게 결합이 됐죠. 그 입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빛이 쫙 직진하는 투명한 우주가 되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맞아요. 이때 만들어지는 게 우주 배경 복사죠. 그래서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쫙 하고 이제 만들어지고요. 근데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에는 3000켈빈이었지만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그 온도는 점차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온도랑 반대니까 파장은 점차 길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어떤 성간 물질들이 뭉치게 되면서 별, 은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우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의 우주도 볼게요. 현재의 우주는 어떻게 우리 말합니까? 현재의 우주. 현재 우주는 아까 원A형 초신성으로 봤듯이 가속 팽창하는 우주고 동시에 평탄한 우주예요.
가속 팽창하면서 평탄한 우주가 현재의 우주다. 이렇게 이 그림으로 우주의 역사를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3분과 38만 년이라는 요 시간은 좀 기준으로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요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에 따른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밀도인데 여기서 물질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합한 거, 그 물질의 밀도. 자, 물질과 같은 경우는 우주의 그 팽창을 좀 방해하는 인력이 작용을 해요. 인력. 근데 반면에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는 팽창을 가속시키는 청력이 작용을 하죠. 청력. 자, 그때 얘네들의 밀도 변화가 나왔는데 여러분 밀도는 뭡니까?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부피분의 질량.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물질의 밀도 같은 경우는 우주가 팽창하니까 부피는 계속 커지는 거고 질량은 어때요? 일정해요. 아까 우리 빅뱅 우주론에서 봤었죠? 그래서 밀도 값이 줄어드는 겁니다. 요거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서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고 밀도가 감소한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들은 그렇지만 암흑 에너지는 다르거든요. 암흑 에너지의 밀도도 생각을 해볼게요. 암흑 에너지. 자,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일 때 부피는 어때요? 우주가 팽창하니까 역시 부피 커지고 질량도 커져요. 왜냐하면 이제 팽창하면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공간을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암흑 물질이 채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는 물질의 밀도가 암흑 에너지보다 컸어요. 그래서 이때는 인력이 더 커서 감속 팽창을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더 영향력이 커지고 이 청력에 의해서 가속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했지만 감속 팽창하다가 가속 팽창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걸 나타낸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도 중요한데 이 그림에선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했을 때 그리고 시간이 0억 년 전, 그러니까 현재를 말하겠죠. 그때 우주의 팽창 속도가 나와 있는데 팽창 속도가 감소할 때 가가 감속 팽창이고 팽창 속도 증가하는 나가 가속 팽창이죠. 자, 이때 팽창 속도는 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계속해서 변하지만 그 팽창 속도 자체는 항상 어느 시기든 간에 0보다 크거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느 시기든 간에 우주는 팽창한다. 우주가 팽창을 멈추는 시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가 시점에서 우주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보기라는 거죠. 가에서는 팽창의 속도가 감소할 뿐이지 계속해서 크기는 커지고 있는 중이다. 요 그래프도 한번 봐두시고 자, 이제 요 오른쪽 그래프를 볼 건데 우리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요거부터 좀 개념을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 열린 우주, 평탄 우주 그리고 닫힌 우주 들어봤죠? 우리가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를 결정짓는 건 바로 우주의 밀도입니다. 근데 우주의 밀도는 물질의 밀도가 있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있어요. 우리 밀도를 로우라고 이렇게 기호를 쓰죠. 물질의 밀도는 로우 m 더하기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로우 감마예요. 이 값이 로우 c라는 임계 밀도보다 작으면 열린 우주라고 하고요. 로우 m 더하기 로우 감마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을 때를 평탄 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우 m 더하기 로우 감마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클 때를 닫힌 우주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얘네를 쌤이 임계 밀도로 나눠 볼게요. 임계 밀도로 나누면 로우 c분의 로우 m 더하기 로우 c분의 로우 감마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열린 우주의 조건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우리 조금 더 간단하게 로우 c분의 로우 m을 로우 c분의 로우 감마를 이렇게 씁니다. 오메가 m, 오메가 감마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는 평탄우주의 경우는 로우 m 로우가 아니지 오메가 m 더하기 오메가 감마가 1일 때, 닫힌 우주의 경우는 오메가 m 더하기 오메가 감마가 1보다 클 때,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열린이냐 평탄이냐 닫히느냐는 이 밀도를 가지고 임계 밀도랑 비교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얘네랑 관련된 게 바로 곡률이란 게 있죠. 곡률이 열린 우주의 경우는 곡률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내가 잘 그릴 수 있을려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말 안장 형태고요. 평탄 우주의 경우는 곡률이 0, 이런 어떤 평면의 형태. 닫힌 우주의 경우는 곡률이 플러스, 얘는 공 모양의 형태. 이런 식으로 곡률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열린이냐, 평탄이냐, 닫힌이냐 판단할 때는 항상 밀도를 가지고 혹은 이 오메가 값들의 합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야 될 게 뭐냐? 그거랑 비교해야 될 게 아까까지 봤던 감속 팽창이냐 아니면 등속 팽창이냐 가속 팽창이냐예요. 얘네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얘네는 이 오메가 m과 오메가 감마 중에 누가 더 우세한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뭐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숫자가 누가 더 크다로 판단하는 거 아니고, 사실 좀 뭐 예를 들면 얘네들의 합이 뭐 1이에요. 그랬을 때 각각이 0.5, 0.5일 때 등속 팽창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건 교육과정 밖의 얘기고, 우리는 그냥 둘 중에 누가 더 우세하냐 그거 가지고 감속, 가속이 결정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거 두 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우주가 위에 있는 거에서는 평탄 우주면서 밀도 측면에서,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에서는 가속 팽창이다.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요. 요거 가지고 요 그래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즉 가로축이 로우 C분의 로우 M이거든요. 요게 곧 오메가 M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축이 로우 C분의 로우 감마예요. 요게 곧 오메가 감마에 해당하는 거죠. 이 두 개의 값의 합이 1이 되면 그때가 바로 평탄 우주입니다. 그럼 A 같은 경우는 로우 M이 지금 0.3이고 그 다음에 로우 감마가 0.7이죠.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는 두 개의 합이 1이니까 평탄 우주예요. 그리고 D부터 볼게요. 자, D 같은 경우도 지금 로우 M이 1.0이고 그 다음에 로우 감마는 0이네. 0.0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도 어쨌건 합은 1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는 이 직선 있죠? 요 선 위에 있으면 로우 M 더하기 로우 감마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건 뭐더라? 그렇지. 이 위에 있는 게 평탄 우주입니다. 그럼 요 직선을 경계로 이쪽에 있는 애들은 두 개를 합하면 1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닫힌 우주인 거고, 이쪽에 있는 거는 합하면 1이 안 되거든요. 열린 우주가 된다는 거죠. B도 한번 볼게요. B는 지금 로우 M이 1.0, 로우 감마가 0.7인 거 맞죠? 그럼 얘는 더하면 1.7, 1보다 크니까 닫힌 우주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0.3 더하기 0. 더하기라고 쓰지 말자. 좌표값처럼 쓸게요. 콤마 0.0이니까 두 개 더하면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열린 우주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뭐 평탄이다, 얘도 평탄이다, 얘는 열린 우주다, 얘는 닫힌 우주다. 요거는 두 개의 합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A 같은 경우를 보면 A 같은 경우는 로우 감마 값이 훨씬 우세하죠. 그럼 얘는 평탄하면서 동시에 가속 팽창하는 우주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우주고. 되셨죠? 뭐 D 같은 경우는 평탄하지만 암흑에너지 요소가 없으니까 얘는 우리가 과거에 암흑에너지 모르던 당시에 주장했던 평탄 우주인 거고, C 같은 경우도 과거에 암흑에너지 모를 때 주장했던 열린 우주인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개념은 다 끝났고, 좀 요 뒷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연습 문제를 2개 준비를 했어요. 요거 2개 같이 풀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올해 수능 완성에 나왔던 그림인데, 지금 여기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번에 우주의 크기래요. 우주의 크기.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 문제에서 이 A에서 D까지는 닫힌 우주와 열린 우주,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없는 평탄 우주, 가속 팽창하는 평탄 우주, 뭐 요 중 하나다라고 했어요. 일단 D는 뭡니까? 우주의 크기가 커지다가 다시 우주가 쪼그라드는 요게 바로 닫힌 우주예요. 그리고 B랑 C, 얘네 중에 더 아래쪽에 있는 C가 얘가 바로 그렇죠. 얘가 이제 평탄 우주고 이 B가 얘가 열린 우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열린 우주 요거는 가속 에너지,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모를 당시에 만든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우주 모형에서는 얘네가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아까 강조했듯이 닫힌, 열린, 평탄은 밀도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또는 뭐 곡률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가속이냐 감속이냐는 암흑 에너지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A가 뭐예요? A가 얘는 평탄하면서 동시에 가속 팽창하는 우주인 거죠. 근데 우리가 원A형 초신성의 관측 자료를 보니까 이 A 모형, 현재 우리 알고 있는 모형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도 다 달라요, 모형마다. D 같은 경우는 우주의 나이가 이 정도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C죠. C 같은 경우는 우주의 나이가 이 정도. 이렇게 우리 나이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원A형 초신성 관측 자료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과 가장 비슷하게 나타나죠. A와 가장 일치합니다. 맞고. 자, D는 우주의 나이가 가장 많은 우주 모형은 지금 요거죠. 그러니까 A에 해당이 되겠죠. 틀렸고. 자, 디귿 우주 모형과 관계없이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서로 같다.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현재 시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현재 시점엔 딱 어떤 값으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요 4개의 모형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고 정답은 기억 디귿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요 내용이 G2에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G2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요거 잠깐 정지해서 풀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풀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바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요 문제에서 나온 그래프랑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온 건 가로축이 적색편이고 그리고 세로축이 거리지수입니다. 자, 이 거리지수가 우리 원A형 초신성을 이용해서 구한 거리지수다라고 한다면 원A형 초신성의 경우는 절대 등급이 모두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건 약간 심화 개념이긴 하지만 거리지수는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거든요. 라지 m 값이 모두 일정하니까 이 거리지수가 곧 스몰 m, 겉보기 등급과 비례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겉보기 등급이 크더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가로축이 적색편인데 여러분 적색편을 가지고 우리 알 수 있는 건 후퇴 속도예요. 후퇴 속도. 그러니까 후퇴 속도랑 거의 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후퇴 속도를 통해서 후퇴 속도가 이제 같은 값을 가질 때 거리 지수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볼게요. 요런 식으로 보면 지금 같은 적색편이일 때 거리 지수가 다 다르죠. 자, 그때 우리는 주어진 요 오메가 값을 더해 보겠습니다. 자, 더해 보면 요 실선 같은 경우는 더한 값이 1이에요. 더한 값이 1이면 얘는 평탄 우주죠. 평탄 우주. 자, 그리고 점선, 요 두 번째 점선 같은 경우는 더한 값이 1보다 작아요. 열린 우주죠. 자, 마지막 찍땡, 찍땡, 찍땡. 요 점선의 경우는 더한 값이 역시 1이니까 평탄 우주예요. 그런데 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암흑 에너지 요소는 없어요. 과거의 열린 우주, 과거의 평탄 우주죠. 암흑 에너지 모르던 시절. 그런데 첫 번째 값의 경우는 암흑 에너지가 0.7이나 되기 때문에 요거는 평탄하면서 동시에 가속 팽창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원A형 초신성의 관측값을 점 찍어 본다면 그거는 요 실선에 가깝게 나오겠죠.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에.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면 요거를 오른쪽이랑 짝지을 수 있어요. A가 지금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거고 B가 열린 우주, C가 평탄 우주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각각이 요거 A, 요게 B, 요게 C 이렇게 짝지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정도를 보고 여기서도 현재로부터 나이도 우리 비교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A는 첫 번째 이 실선에 해당하는 거니까 오메가 M이 0.3, 오메가 감마가 0.7인 우주에 해당이 되죠. 맞고. 자, 니은 A에서 동그라미 기억 시기에 우주 공간의 팽창 속도는 감소한대요. 감속 팽창이냐 묻는 거죠. A가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형인데 보면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되거든요. 이때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경향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팽창 속도 감소한다가 맞아요. 자, 그 다음 디귿. Z가 1인 천체에서 방출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어요. 자, Z가 1일 때 비교를 해봅시다. Z가 1일 때 비교를 해보면 거리 지수 누가 제일 큽니까? A가 제일 크거든요. 같은 적색편이 가질 때 제일 멀리 있는 게 A라는 거죠. 그러면 지구로 빛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역시 A가 제일 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B랑 C를 비교하라고 했네. 그럼 B랑 C 비교했을 때 B가 더 멀리 있죠? 그러니까 B의 경우가 C의 경우보다 짧은 게 아니고 더 멀다라고 해야겠죠. 시간은 더 길다라고 해야겠죠. 자, 그래서 디귿 틀렸고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세 번째 우주 단원 내용도 다 끝났습니다. 박수! 선생님이 이 지구부조 강의를 최대한 빨리 9월 모의고사 전에 찍어서 올린다고 학교 끝나고 퇴근하고도 스터디 카페 가서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약간 지금 생색을 내고 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요거 듣고 수능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개념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지구부조 강의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가짜 머리띠를 쓰고 왔어요. 자, 여러분 끝까지 듣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요 강의 수능 전날까지 많이 반복해서 듣고 지구과학 정리 잘 해가지고 꼭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능 대박 화이팅!